안녕하세요. 경제위키에스의 파트하는 김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여러분을 좀 만나 뵙게 됐는데요. 왜냐?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책을 내게 됐어요. 책 이름은 금리는 답을 알고 있다이고 경이로움이라는 출판사에서 2023년 6월 12일 정식 출고를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미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12일부터는 교보용품 등 대형 서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책은 금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어요. 김 기자의 금융캐스트처럼 제가 기명으로 써왔던 여러 글들에서 발췌한 것도 있고 새롭게 조사해 쓴 것도 있고 제가 취재 기사로 썼던 것도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제가 또 추가한 내용도 있고요. 금리는 경제활동의 바로미터이자 진단 잣대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 금리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 이 금리라는 하나의 지표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고요. 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에 금융부 기자로 있다 보니까 그때 일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성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긴 말은 하지 않고 책 중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저자, 그러니까 제가 직접 꼽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 글을 보는 여러분께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정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새 건물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리는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살핀 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그에 따라 시장금리가 움직이고 대출과 채권의 이자율도 달라집니다. 이는 돈을 빌려야 하는 개인, 기업, 정부의 자금 조달 여력과 씀씀이로 연결되죠. 가계와 정부의 지출과 기업의 투자가 많아지면 경기는 상승 곡선을, 가계와 정부의 지출이 줄고 기업의 투자도 없다면 경기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정책,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달러를 공급하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리가 경기를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금융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벌어지는 집단 지성의 결과가 금리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되기도 하고 국가적인 불확실성이 담기기도 합니다. 예컨대 향후 경기 전망이 어두우면 금리가 상승합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기업의 신용 위험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채권 수요가 감소합니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기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연준 등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에 나서고 양적 완화라는 극약 처방까지 사용하죠. 경제용어 중에 블랙스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검은 백조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뜻하며 꽤 유명한 경제용어입니다. 근래에 와서 이 용어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이나 2020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표적인 예죠. 많은 사람이 2020년에 밀어닥친 경기 침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전부터 불황은 예고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2019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장기채 금리 하락입니다. 불황의 단초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지만 시장 분위기는 불황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도 예감한 금리 변동. 2021년 초반에도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었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일찌감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기채, 특히 미국채 금리가 변동할 때 시장에서 주요 뉴스로 회자되곤 합니다. 이를 두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채 시장에서 목격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 경기에 대한 전망 등은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결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각 금융사와 기관에서 엄선된 투자 전문가들의 선택과 결정이 모여 하나의 현상으로 수렴된다는 것이죠. 심상치 않았던 2019년 금리의 움직임. 2019에서 2020년 우리나라 금융권을 뒤흔든 사태가 있었습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DLF 사태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은행 창구 직원의 약속과 달리 상당수 DLF 투자자는 원금의 90% 이상을 잃었습니다. DLF는 불안전 판매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은행과 투자자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은행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큰 타격을 받았죠. 본디 DLF는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DLS라는 파생결합증권을 여러 개 묶어서 파는 상품이었습니다. DLS의 남매격 상품으로 ELS가 있는데 ELS는 주가를 기준으로 어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속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1500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3% 이자를 주겠다는 식이죠. DLS는 이자율, 환율, 신용위험지표, 실물 자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 가격에 투자하고 이중 채권도 있습니다. ELS처럼 이들 기초자산의 가격이 특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줍니다. 이 DLF가 문제가 된 것은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발생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독일 국채 금리를 추종하는 DLS 상품에서 사고가 난 것이죠. 독일 국채 금리가 예상 밖으로 바닥을 뚫고 내려가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했고 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손실은 녹인 구간 진입을 뜻합니다. 녹이는 지수가 일정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새로운 계약 옵션이 발동되는 것을 의미하며 DLF의 경우 투자자의 손해가 커지는 계약 옵션이 발동되었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가 왜 하락하다 못해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을까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독일 국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조금씩 모여서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독일 국채를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심리가 커지다 보니 원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만약 채권 시장 참여자의 경기를 보는 심리가 심각하게 나쁘지 않았다면 독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지 않았을 테고 DLF 등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금리 수익률 동향도 비슷했습니다. 2018년 10월만 해도 3.2%였던 금리가 2019년 중반 1.4%대로 떨어집니다. 이 같은 분위기의 연준은 2019년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의 2.25%로 맞추며 대응했습니다. 즉 경기 부양을 통해 혹시 모를 불황의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죠. 채권 분야 외 경제 전문가들도 2019년 경기 하강과 2020년 경기 불황을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 60명 대상으로 2018년 12월 7일에서 11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0% 이상의 응답자가 2020년 불황을 내다봤습니다. 2008년에도 불황의 조짐은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2005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누적된 신용 부담이 은행 부실화로 이어지리라는 예상이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과하게 늘린 중하위 신용자의 대출 자산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부실화되며 발생했습니다.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졌고 리먼 브라더스사까지 파산하게 되었죠. 결국 미국 정부의 개입 없이는 금융사의 연쇄 도산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2월 펴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미국 경제의 향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월 CDS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등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양상이 시장에 뚜렷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인 웰스파고의 CDS 스프레드는 2008년 1월 이전에 86.4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신흥시장 위험 선호를 나타내는 JP모건의 EMBI 글로벌 스프레드는 2007년 상반기 168.5에서 하반기 들어 225.7로 급상승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하기 약 2달 전인 2008년 6월 독일의 국채 수익이 가파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뇌관이 무엇일지 모를 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분위기가 금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을 홀로 예견한 장기 금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시름이 깊었던 2021년 1월 국내 경제신문에서 외신 기사 하나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바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당시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하고 연준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았죠. 이런 의견과 달리 장기채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머지않아 연준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과 장기 금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가 상승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1만 원으로 구매 가능한 물건 개수가 적다는 점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채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10년 또는 20년 후에 하락할 원금 가치를 상쇄할 만한 금리를 요구합니다. 이자라도 좀 더 챙겨달라는 것이죠.
독일이나 일본 국채가 국채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낮다 보니 금리가 낮아도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는 것이죠. 독일과 일본 국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장기채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도 큽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기존 채권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금리 인상 후에 발행될 채권의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즈음 정부가 빚을 잔뜩 늘려놓은 것도 장기 금리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거둬들인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고스란히 정부 빚으로 이어지며 국채 발행이 증가했죠. 국채를 사는 투자자 수는 그대로지만 국채 발행량이 증가한다면 금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웃돈처럼 금리를 더 얹어줘야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고 2021년 후반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2022년 3월에 금리를 올렸다가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더욱 급박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장기채 투자자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이죠.